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밀착형 시사토크쇼 노정렬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21대 총선입니다. 코로나19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려 66.2%의 28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로 민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바로 정치권에 거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역대 선거에서 전국 선거의 축약판으로 여겨졌던 우리 충청권의 민심도 이번에 제대로 바로미터 역할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노정렬의 시시각각 21대 총선 결과의 의미는 무엇일지, 국정 운영의 방향과 과제가 무엇일지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네, 여당의 압승과 야당의 참패로 이번 선거의 결과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국정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망과 과제를 이분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네 분이라 더욱더 반가운데요. 무건대학교 행정학과의 권선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의 윤대엽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의 남성 평론가에 이어서 또 두 분의 일일 여성 평론가들을 만나보도록 하시죠. 정치하는 엄마들의 윤정인 활동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마 저희 중에는 최다 출연자신 것 같아요. 18세 첫 유권을 행사해 주신 세종시 보람고등학교의 유지연 학생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분의 열띤 분석과 전망을 기대해 보고요. 여러분께 관련 영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선거 승리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일하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 국민을 통합하는 국회를 만들 책임이 온전히 민주당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저는 이전에 약속한 대로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모든 의지를 내려놓겠습니다. 네, 블루와 핑크로 양분된 가운데 블루가 3분의 2가 약간 못 미치는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유전 학생은 생애 첫 투표였는데 네. 소감이 어땠어요? 우선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를 한다는 게 지금 같은 시국에도 가능한다는 게 좀 신기했고요. 제가 가서 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제 투표 용지를 받는다는 게 정말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네, 친구들은 어떤 소감이었다고 전해 들었어요? 친구들은 이제 애들끼리 만나지를 못하니까 서로 투표를 한 다음에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선거권이 없는 친구들한테 부럽지 않냐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자 여대 야수 전국은 흔히 저희가 접했었는데 여소야대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당이 180석이라는 슈퍼 여당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기록적 압승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정인 활동가님부터. 개인적으로 유권자로서는 저는 좀 알록달록한 이제 무지개 같은 예쁜 컬러풀한 지도를 보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정말 태극으로 끝나서 굉장히 아쉬운데요. 여당이 사실상 압승을 거둘 거라고 는 것은 이미 비례정당이 나올 때부터 많은 분들이 예측하셨던 결과가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코로나 전국에서 국난 극복을 하는 모습 자체에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해달라는 민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180석이라는 숫자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다가오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핑계댈 곳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시민단체 활동가로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여당 의원들이나 야당 의원실에 가서 어린이 생명안전법 법안이라든지 또 이제 페미니즘 관련 법안들을 이제 상의를 하면
야당에서는 항상 여당 때문에 안 되시고 여당에서는 또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 좀 더 분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굉장히 핵심적인 요점을 짚어주셨고요. 두 분의 교수님은 이 슈퍼 여당, 거대 여당 180석 의미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아주 역사적이고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체 국회의석의 60%를 점유하는 이제 초거대 여당이 출연한 것도 예외적이지만 그 보수 야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시행된 선거에서 최소 의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도 아주 역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회 제1당이 60% 이상의 의석을 가진 것도 역사적인데요. 예. 3.15 부정선거 이후에 치러졌던 5대 미니원 선거에서 당시 민주당이 75% 의석을 점유한 바 있었고요. 그리고 1963년 민주공화당이 63% 의석을 차지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60%가 넘는 것이. 그렇습니다. 뭐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은 정치 지형을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가? 뭐 위기 프레임인가? 아니면 뭐 여야의 리더십의 문제인가? 아니면 진짜로 이 사전투표라고 하는 유권자의 표심을 결정한 요인이 무엇인가를 반추하는 것이 네. 아마 정치개혁을 위한 과제를 설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권선필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국민 유권자들 쌓여왔던 그 분노나 화가 좀 폭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어쨌든 투표율 자체거든요. 투표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총선의 경우 이렇게 높아질 거라고 예상은 사실 못했었거든요. 63% 높아야 뭐 60에서 63% 예상을 했었는데 그걸 넘어서는 걸 보면은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우리 유권자들이 도저히 정치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거든요. 말씀하셨지만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안 된다고 그러고 저기 가서 안 된다고 그러고 안 된다는 얘기만 있고 변화는 아무나 일어나지 않는데 현실은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네. 예. 결국 우리가 뭔가 결정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여나 야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정치권이 사실 박탈해 왔거든요. 아무 결정도 안 하고 동물국회 식물국회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태업을 국회가 해온 거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큰 특징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심으로 표출하고 싶은 민심이 예, 민심이. 이렇게 높은 투표율로 나타났다. 코로나 전국의 투표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위기 속의 투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선거 운동 형태부터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이 투표율이 높아지는 데 있어서 여러 요인이 작동을 했을 텐데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마 이 예외적인 선거 결과를 결과한 가장 핵심 요인으로서는 사전 투표율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대전하고 충남 일부 지역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 초박빙 지역이었던 대전 동구, 중구, 대덕구 같은 경우에요. 일단 동구 같은 경우에 일단 두 후보의 표차는 4,000표밖에 안 났는데 사전 투표에서는 이미 8,458표로 장철민 의원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대전 중구 같은 경우에도 뭐 최종 결과는 2,800표 차이였지만 사전 투표에서는 이미 3,000표 이상 황운하 후보가 우세했었고요. 대덕구 같은 경우에도 선거 결과는 3,000표 정도 차이밖에 안 났지만 박영순 후보가 이미 5,300표 정도 이겼다는 것. 결국은 이 사전투표 제도, 이 사전투표 제도를 통해서 표심을 표출한 유권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뭐 통상적으로는 뭐 19대, 20대의 사전투표율이 높고요. 그다음에 기권자가 아니라 이미 기존에 투표를 하던 정당 투표자들이 열성적인 정당 투표 지지자들이 투표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이었다면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그보다 어떤 유동적인 중도층이 적극적인 이슈 투표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그러면 됩니다. 제가 이제 사전투표 말씀을 꺼내신 김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전투표율도 높아진 그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 위기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문재인 정부가 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이 코로나 사태에 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비교 심리가 작동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세월호 사태 이후에 치러진 4개의 선거에서 민주당이 연속해서 승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집권 여당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2000년대까지 보수
뭐 당이 우세했는데 전통적으로 보수당은 뭐 경제 발전이라든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했다면 최근 들어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했던 위기들, 뭐 경제 위기, 양극화의 위기, 코로나 위기 같은 위기에 과연 보수 정당이 이 유권자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는 정치적인 대안을 제공하고 있는가? 네. 뭐 이런 데 실패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알겠습니다. 투표를 높인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두 교수님은 그러면 사전 투표 쪽을 좀 집중해 주시고요. 나머지 두 분께는 코로나 전국 속의 투표 행태라든가 우리 유권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쪽을 조금 더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전 투표율이 높아진 이유는 당연히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 피하자 뭐 이런 예. 생각도 있었을 거고요. 또 다른 측면은 조금 이제 재미난 추측이긴 한데 18세, 19세 요 대학생 연령층이 학교를 안 갔거든요. 그런 것도 있겠군요. 저는 그래서 이 연령층이 많이 참여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지고요. 대개 이제 이 사전 투표에 익숙한 세대는 젊은 세대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보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가 투표를 많이 하게 된 계기도 있었을 것 같고 네. 특히 우리 학생처럼 18세 경우에도 정말 학교를 안 가고 외출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었는데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틀이나 주어지니까 아마 이때 투표를 많이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말씀하셨던 그 교수님께서 윤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동구, 중구, 대덕구 데이터를 보면은 이 젊은 연령층이 많은 데가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투표 자체도 높고요. 예, 예. 사전 투표 숫자가 높더라고요. 나중에 당일날도 당락을 가린 경우도 많았는데 저도 있었을 거라고 그 보여집니다. 도에 사전 투표가 영향을 미친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예, 볼수 예,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사전 투표율이 실제 이제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미래통합당이 더 많이 받은 사전 투표에서 더 높게 나오는 게 몇 개 동이 있거든요. 네. 맞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도 보면 전부 고연령대, 연령이 많으신 농촌 지역이라든가 구도심 지역 네. 이런 데지 젊은 층이 많은 신시가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전 투표율도 높았지만은 그중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훨씬 높은 거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당일날 엎치락뒤치락하는 그 와중에 사전 투표함이 와서 이제 개표가 예, 되는 와중에 확실하게 결과를 낸 거죠. 결과가 난 곳이 많았다. 예. 우리 대전의 구도심 3구도 역시 예, 지금 아주 박빙이 될 거라고 예측했던 세 군데 대덕구나 중구나 동구가 전부 더불어민주당이 이기게 된 그 요인을 보면 눈에 띄는 요인이 말씀하신 사전 투표에서 차이가 훨씬 더 컸고요. 그 26.7%의 역대 최대 사전 투표였는데 윤 활동가님은 사전 투표 하셨나요? 아니면 당일날 하셨나요? 저는 당연히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당연히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당일날 하는 분도 꽤 많았던 건데 어쨌든. 아무래도 일단 코로나 시국이었고요. 이제 저희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항상 아이를 데리고 저희가 투표장에 가는 게 약간 당연하다라고 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를 데리고 코로나 시국에 당일날 가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판단이어서 저도 이제 저희 남편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수표를 하고 왔었습니다. 네, 저희 쪽도 저는 이제 세종에 거주 중인데 세종 역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였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쪽에 속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보 정당에 대한 지지율 역시 또 높은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다라는 네. 것이 있습니다. 사전 투표 했어요? 우리 유지현 학생은? 저는 사전 투표 당일에는 6시간 정도 봉사 활동을 거기서 했고요. 그리고 당일에는 이제 저희 아빠가 같이 가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당일날 투표를 했어요. 근데 확실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고 약간 군청 느낌의 그런 센터들이 각 동마다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전 투표가 진행돼서 더 사람들의 접근성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린 걸 제가 볼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현장에서 자원봉사할 생각을 했어요? 참관을 한다든가 이런? 제가 봉사한 건 세종 앱이 있어요. 그 선거를 할 때 몇 분이 기다려야 되는지 관련된 앱이 있는데 그 앱에서 이제 사람이 수를 세고 이제 몇 분이 걸릴 것이다라는 걸 이제 약간 앱과 같이 설정을 해서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게끔 야, 접근성이 진짜 좋게 IT 강국이네요. 한 그런 앱이 있어서 그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막판에 여러 가지 변수 중에 늘 선거 때마다 잘하기보단 조심해라. 특히 입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혹시 몇몇 후보자 혹은 그 캠프 측의 막말이 설화로 비화가 돼서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뭐 리더십 요인뿐만 아니라 공천 갈등, 막말 갈등이라는 것이 이 위기 관리 리더십이라고 하는 유권자가 원하는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아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뭐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 갈등과 막말 갈등이 뭐 이후까지 뭐 선거 직전까지 계속되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 뭐 사전 투표라든가 뭐 선거 당일날 표심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히 특정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했던 유동층의 어떤 표심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책과 공약 인물도 중요하지만 막판에 정말 이 막말 프레임으로 서로 공격 주고받는데 이때 이제 가운데 있는 국민들이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하시겠죠? 예. 예. 근데 아주 사실은 품격이라고 그럴까요? 아, 이런 정도의 사람이 국회의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보통 사람의 상식에도 안 맞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거든요. 특정한 어떤 그 직접 피해 입은 분들을 그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식으로 봐도 보통 사람이 봐도 저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같은 정치인들끼리 덮어주고 하는 이런 거는 정치인의 품격 또는 정당의 품격을 낮추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망한 후보들이 사실은 투표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 실망하면 어디로 갑니까?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었을 거거든요. 저는 미래통합당의 실패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상식적인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도 상식적으로 보면 다 결론이 난 것들이 있거든요. 중국 문제라든가 마스크 문제라든가 이미 다 결론 나서 알고 있는 것 같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보통 사람들 다 그냥 끝난 것 같은데 그걸 또다시 후보들이 나와서 언론에도 얘기하고 그걸 또 더 세게 얘기하려고 여러 가지 덧보태고 하는 걸 보면서 이건 상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고 현황 보입니다. 파악과 정세 분석에 있어서 야당 미래통합당 측에서 상당히 미스를 했다 이렇게 저는 뭐 그 부분은 뭐 완벽한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꾸 자기 사람들 얘기만요. 핵심 지지층 얘기만 듣고 거기서만 네. 의견을 모아가면서 전략을 짜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참 후배들한테는 약간 미안하기도 했는데 이제 막말이라는 게 이제 몇 가지 들려왔잖아요. 이 18세지만 고등학생으로서는 그런 어른들 간의 막말이다 아니다 그 정도 말은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설전에 오갈 때 어떠셨어요? 솔직히 뭐 제가 유튜브로 뉴스를 굉장히 많이 접하는데요. 뭐 대부분 방송사들이 이제 유튜브 채널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럼 이제 며칠 한 번씩 일이 있을 때마다 막말 영상이 올라와요. 유세하면서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냐고 땡땡땡땡 막 이렇게 얘기가 올라오는데 처음에 문제가 있을 때 만약에 미래통합당 측에서 제명시키겠다고 확신을 주고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탈당 권유에서만 그치는 행동이라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덮어주기식의 행동들이 오히려 국민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덮어줘야만 하는 언행인가 이런 것까지 감수해 가면서 이 사람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저도. 그리고 또 안타까운 현실이 한 발 막말은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된 반복된 언행으로 더욱더 지지 기반이 약해지지 않았나라고 예.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특정 후보님이 생각이 나서 계속 했다는 걸로 누군지 말 안 해도 국민들께서 다 아시니까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늘 이제 생활 정치 이렇게 예의주고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막말 전국 프레임은? 저희는 뭐 이미 한유총 사태 때부터 이제 막말 프레임을 이제 열심히 일삼아 주셨던 이제 25명의 국회의원분들을 저격을 하겠노라라고 이제 공공연하게 있으셨군요. 네. 저희는 25명의 명단을 만들어서 이제 회원들끼리 이제 많이 공유를 했었는데요. 25명을 전부 다 내보내지는 못했고 그래도 한 절반 이상 정도 내보낸 그래요? 거에 대해서 저희만 그걸 기분 나쁘게 듣진 않았구나라는 그런 안도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막말은 미래통합당이었었고요. 이제 미래통합당뿐만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좀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발언들이 상당수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네. 아무래도 뭐 저희가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을 한다고 이 막말보단 저 막말이 차라리 낫다라는 선택도 이제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막말 모두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많이 이슈화되지 못했고 특히 이제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그런 발언들을 한 후보들이 사실 그대로 낙선되지는 않고 그대로 당선된 거를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인재가 없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네. 근데 절반 가까이 낙선하고 보면 역시 정치하는 엄마들 힘이 센 것 같습니다. 많이 사실 막말을 생활 정치에서 공감하신 뭐 좌우 안 가리고 이렇게 냉정하게 비판한 그 엄마들이니까요, 그죠? 네. 자, 18세 첫 투표를 한 10대 유권자들의 표심은 무엇로 움직였을까요? 우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한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특히 처음에 정치나 뭐 경제 부분에 관심이 없었던 청소년들도 가장 큰 문제는 학교를 가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당장 청소년들도 마스크가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당연히 관심사가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어요. 네. 이런 분위기에서 뭐 마스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정부가 잘 처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정부의 입장이 점점 정부의 영향력이 좋은 쪽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18세 유권자들도 이번 정부에 한 번 더 신뢰를 줘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번 민주당에 한 번 더 힘을 실어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표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 유지연 학생 말고 네. 그래도 거리두기를 통해서더라도 뭐 문자나 전화를 주고받은 친구들과도 그런 얘기가 오갔었나요? 저희 쪽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례대표는 잘 모르겠지만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의 갑 지역이든 을 지역이든 대부분 민주당 쪽에 당선될 거라는 게 거의 유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제를 오히려 더 신경을 쓰고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18세 학생들 같은 경우에 우리 두 교수님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네, 그렇습니다. 첫 유권자인 학생들이 많았죠. 네, 이번에 딱 많았습니다. 보시기에 네, 느낌이나 뭐 오가는 말들 어떻습니까? 일단 세대별로 정치적인 관심사 그리고 정치적인 선호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선거 제도가 바뀌면서 10대 유권자층이 이제는 이제 10대 유권자라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약 11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았습니까? 근데 이제 10대 유권자는 뭐 세부적인 정치적인 쟁점이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유무 판단이 아니라 어떤 이미지적인 정치 선호를 가지게 되는데,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에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긍정적인 정책 효과들, 뭐 이런 것들이 뭐 정치적인 투표 행위에 있어서 유효한 뭐 이런 요인으로 작동했고요. 특히 10대 유권자들은 적극 투표층이 대부분이었고 예. 또 사전 투표에 적극 참여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모든 아마 정치권이 10대 유권자의 선호를 잡기 위한 정치 전략을 수립하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행정학도들의 움직임 읽히셨습니까? 저도 매년 사실 이 부분 학생들을 조사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뭐 우리 학생도 얘기했지만 18세, 19세, 20세 군대 가기 이전에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현재는 대부분 부모와 같은 성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40대 중반, 50대 초반에 부모들과 거의 비슷한 성향을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뭐 설전을 벌이거나 엄마 아빠 맘대로 해. 난 내가 찍을 아니죠. 거야. 이렇게 안 하고요? 얘기를 하는 상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서 정보를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그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게 계속되는 현상이었고요. 유의미한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조사한 거로는 계속 그렇게 군대 가기 전까지요. 군대 갔다 오면 달라지는데 군대가 변수군요. 예, 군대 가기 전까지는 동일한 그 부모 세대와 동일한 성향을 보이는데, 이번의 경우에 사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40대 후반 50대 부모 세대하고 이 자녀 세대가 같이 친여 쪽으로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걸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40대가 가장 진보적인 성격을 나타냈거든요. 40대 특히 여성이 30대 후반 40대 여성이 가장 진보적인 성격을 나타내는데 이게 층이 넓어졌어요, 이번에. 이 부분이 이제 말씀드렸던 미래통합당의 실패죠. 50대부터 내려가는 60대 듣고 50대를 내려가는 식으로 흡수를 했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 막혀버리고 막히다 보니까 이 50대가 자녀들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더군다나 나 학교 안 가고 날마다 집에 있어서 이걸 많이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유권자 표심의 변화의 흐름이라든가 또는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그 감각이 미래통합당이 상당히 늦었다. 그걸 못 읽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윤 활동가님의 그 귀여운 아이는 아직 투표를 행사하려면 멀었지만 네. 우리 뭐 부군이랑 두 분이 뭐 가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조금 더 나이 먹은 후에 우리 아이가 첫 투표권을 행사할 때 어떤 말씀으로 안내해 주겠다 혹은 어떤 느낌이셨는지요?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께 이제 항상 들었던 얘기가 나중에
저런 정치 뉴스를 보며 욕을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투표는 하고 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배워서 항상 그렇게 다녔었는데요. 제 아이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나중에 해주지 않을까. 욕을 할 때 하더라도 투표는 해라. 투표는 하고 욕을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자, 300석 가운데 무려 단독으로 180석을 거머쥔 거대 여당인데 짚어주셨지만 개원을 제외한 입법권의 행사는 모두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앞으로의 국정 운영 어떻게 전개가 되어야 하고 될 것인지 바람과 예측을 같이 한번 담아주시죠. 네. 초거대 여당이 주도하는 전국에서 전국 안정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속탄하는 것은 아마도 한국 정치의 경험에 미뤄보면 쉽지 않은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회자분께서 초에 말씀하셨다시피 여소야대 여대야소가 계속 반복되면서 집권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동물국회, 식물국회가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요. 초거대 야당이 전국을 주도하는 반면 또 소수 야당이 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반대하는 정치가 계속된다면 아마 21대 국회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집권 여당은 책임 정치를 해야 하고요. 또 보수 야당은 이 정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미래 사회의 위기에 대응하는 보수 이념과 이런 집착하지 않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서 유권자의 안정감을 북돋우는 그런 정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 이 보수층의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심리라는 것도 집권 여당, 초거대 여당이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정당 투표를 볼 때 34%가 비례대표를 통해서 이제 미래통합당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네, 미래한국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표심이 이제 사표가 된 거죠,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라 망했다, 불신과 불안과 같은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아마도 초고대 여당이 이 보수 지지층이 가지고 있는 불안 심리를 만회하기 위해서 대합과 타협 중심의 정치, 전국을 운영하는 것이 아마 집권 여당이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일당 이당에게 주문을 해주셨고요. 말씀하신 부분 100% 공감하고요. 구체적으로 저는 가장 처음 우리 거대 여당에 해줬으면 하는 첫 번째 요구사항은 말씀하신 걸 실천하는 방법이 국회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걸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원 막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 법적인 보호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국회 안팎에서.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돼도 안 나가고 버티잖아요. 일반인들은 부르면 꼼짝없이 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버티고 안 나가고 막말하고 하는 이런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계속 가지고 있던 거를 내려놓는 게 필요하고 국회 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입법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도 스스로 나서서 사실 이번에 공약을 했는데 안 알려진 부분인데 출석하지 않으면 세비 깎겠다든가 국민 소환제를 하겠다든가 또 우리 대전에 박병석 의원께서 약속하셨던데 국회의장이 되면은 국회 윤리위를 구성하되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외부 인사를 구성하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국민 소환제가 국민들로서는 가장 큰 그 결정 권한인데. 그렇죠. 180석을 차지한 여당에서 그런 걸 추진할까요? 저는 당연히 하면은 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를 하죠. 야당에서도 신뢰할 겁니다. 바로 이렇게 신뢰를 쌓아가는 걸 해야 되는데 처음 되자마자 검찰 개혁을 하겠다든가 문제가 되는 이슈를 꺼내면은 그러면 이제 갈등이 커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전 국민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80% 이상 동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 소환제 한다. 국회 윤리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 빼앗는 여러 가지 출석 안 하면은 세비 감면하고 세비 깎고 그냥 특권 내려놓는다고 배한다고 그러면 싫어하실까 봐. 네. 특권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이런 거 어차피 이것도 다 법적인 입법 사항이거든요. 이런 거를 진행을 하면은 저는 금방 신뢰를 쌓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을 가져가면서 흡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 이겼다고 오만한 거죠. 예를 들어 검찰 개혁을 먼저 하겠다든가 하는 거는 첨예하게 충돌하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되 국민의 합의도가 높은 것부터 빨리빨리 하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사실 이제 지난 조국 정국에서 변호사로 활약했던 두 김 변호사가 다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권 교수님의 해석이 맞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국민들은 3분의 2 가까이 180석을 밀어줬으니
오히려 개혁 과제를 더 힘을 가지고 추동력 있게 밀어붙여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수님은 그런 민감한 이슈보다는 조금 더 다 같이 공감하는 이슈로 가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자, 두 분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 교수님의 이 해석이 어떻게 우리 18세 첫 유권자에게 다가오시는지요? 사실 검찰 개혁과 같은 부분이 민감한 건 저도 동의를 해요. 예. 당장 급하게 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도 생각하고요. 어차피 지금 180석이라는 또 엄청나게 큰 석을 가져간 이상 검찰 개혁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 그리고 공수처 설치가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스스로 여기는 만큼 되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결과가 나오고 공수처가 그렇게 갈등이 많았는데 될 수도 있겠다, 될 확률이 높겠는 걸 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장 올해 안에 공수처 설치까지 끝낸다? 이거는 저는 성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공수 설치 안 된다, 뭐 민주당에 속해 있는 뭐 검찰 출신이었던 국회의원분들도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당 내에서의 합의 그리고 당 밖에 있는 여당에서 야당 그리고 야당에서의 합의가 더 시급한 시점에서 올해 결정하는 거 저도 성급하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팩트를 체크하면 내부적인 과정은 있었지만 한 분의 의견을 제외하고는 당론을 따랐던 걸로 저희가 팩트 체크가 돼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7월 달에 공수처가 출발을 하는 걸로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물론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주어진 이슈 우리 이혼 활동가님 어떻게 정리가 되시는지요? 저도 권 교수님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 당장에 지금 뭔가 이 정부에서 뭔가 성과를 내야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이슈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현재의 위기 관리를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그 이후에 뭐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지원이 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합의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성별이나 또 이제 연령대를 보면 사실상 20대도 없고 30대도 뭐 거의 전멸 수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모든 정당에서 이야기했던 그 청년 이슈들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께서 당론을 좀 모아서 당내에 있는 청년들의 생각이 어떤지 또 국민들 실제 청년들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민생 쪽으로 좀 더 접근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 분의 의견이 180석의 거대 여당이 됐지만 민감한 정치적 사안보다는 민생 경제 또 민생 정책 이슈를 조금 잘 가져가 보자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윤 교수님 어떠세요? 두 가지 이슈로 나누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기정사실화된 또 개혁 이슈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검찰 개혁이라든가 공수처법 설치라든가 뭐 이런 쟁점은 이미 여당이 여러 가지 갈등에도 불구하고 추진해 왔던 쟁점이고 이제는 국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의결할 수 있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미룬다면 이 거대 여당을 출연시킨 유권자의 표심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정사실화된 개혁 현안은 일단 추진해야 하고 또 추진이 될 것이고요. 다만 새로운 정책 현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위기 대응이라든가 새로운 정책과 관련되어져서는 뭐 다수의 횡포가 아니라 이 패자의 불만이라든가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어떤 포용의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 거대 여당이 책임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180석의 슈퍼 여당이 어떤 정책 의제를 우선순위를 둘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충청권이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이렇게 수차례 선거 통해서 별명이 주어졌었는데 이번에도 거의 그렇게 축소파처럼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전, 세종 9석은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고요. 충남도 반반 정도로 이렇게 갈라져서 무려 20석 가운데 민주당이 15석, 통합당이 5석을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까지 오게 됐을까? 우리 충청권에 한번 민심은 어땠을 건지 저희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전 충청 지역의 선거 결과를 요약하자면 일단 기존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당선되었다라는 것이 처음이고요. 그리고 세종과 뭐 천안에서 정치 신인들이 등장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투표 행태를 나눠보면 뭐 정당 투표, 인물 투표, 지역 투표, 이슈 투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대전 충남의 투표 행태는 기본적으로 지역 투표도 아니고요.
인물 투표도 아니고 정당 투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슈 투표가 훨씬 더 많지 않은가. 그것이 뭐 대전 충남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초박빙의 이 선거 결과를 초래한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뭐 보통 전국에서 충청 표심이 충청은 이제 회색 지도로 분류가 되고요. 이 전국 단위의 어떤 표심을 상징하는 바로미터로 상징이 되는데 바로 이 초박빙의 대전 충남 지역 결코 완전한 승자도 없고 완전한 패자도 없다라는 뭐 이런 정치 구조 역시도 초거대 여당이 어떤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네. 저는 이번 사실 결과만 가지고 전체를 보는 건 조금 무리죠. 왜 그러냐면 적은 표차 가지고 사실은 민주당이 당선이 됐거든요. 네. 뭐 엄청나게 큰 표차 충청권은 아닙니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선거를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베이스로 사실 운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대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후보들이 다 같이 연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특히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유성이나 서구나 의원님들이 경쟁 지역인 경합 지역인 동구 대덕구 이런 데 가서 직접 운동을 같이 네. 여러 차례 해주셨거든요. 또 이쪽 지금 같이 후보들이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냐면 정당으로서 활동을 제대로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에 비하면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인기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 정당 우리 지역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선거운동을 하는 방식 자체에서 이미 경쟁력이 드러났던 것 같고 국민들의 신뢰도 마찬가지로 이게 당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하는 건데 그게 되는 당하고 안 되는 당이 있으니까 지역의 신뢰도 달랐던 것 같고요. 향후에도 이게 저는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은 세종 시민이시라서 세종시의 그 유세 캠페인 활동이라든가 또 민심이 돌아가는 걸 보셨을 텐데 대전 세종에서 7석 2석이 모두 민주당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예측이 되셨는지요? 세종은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압승할 거다라는 거는 이미 뭐 기존 모든 시민들이 다 동의했던 부분들이었고요. 아무래도 세종이 현재 개발 중인 도시라는 점에서 집권 여당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들이 이제 본인들의 그 삶의 만족도 면에서 좀 더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아무래도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세종 선거에서 조금 특이한 점은 저도 어제 우연히 이제 알게 된 사실이 개표가 완료된 선거인 수가 이제 갑선거구가 14,000명이면 기권수가 4만 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의선거구가 12,000명의 선거 개표자 중에서 이제 기권수가 여기도 4만 표 정도 된다는 거에서 생각보다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를 하지만 이제 비례정당이나 뭐 다른 면에서 굳이 여기를 계속 지지해야 되느냐라는 표심도 한 3분의 1 정도가 계속 차지를 하고 있는 거 봐서는 완벽하게 여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지역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유전 학생은 세종시에 선거구가 2개인데 이렇게 갑을 모두 민주당 쪽으로 갈 거라고 보셨는지요? 처음에 을 지역은 민주당 쪽으로 가는 게 거의 뭐 사전에 이제 뭐 예측 결과도 을 지역은 민주당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었고요. 갑은 뭐 박빙까지는 아니어도 민주당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저는 갑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갑과 을이 그렇게 같은 세종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구도심 지역과 뭐 조치원을 포함한 지역들이 을에 많이 있었고 그 부분을 오히려 민주당 쪽으로 대변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동지역과 뭐 면지역의 그런 시설 차이 그리고 약간의 맥락적 차이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을 더 보완하라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대전, 세종, 충남 20석 가운데 15대 5로 갈린 결과 과연 지역의 정치 판도를 어떻게 바꿔 나갈지. 뭐 이전에 자민련 시절도 있었고 또 고 김종필 총재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충청권의 맹주, 대전, 세종의 어떤 구심점이 될 만한 아주 굵직한 정치인들이 탄생을 할지 한번 예상을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대전 충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뭐 전국 단위 대비해서 이 정치적인 유력 정치인이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대전만 하더라도 뭐 4선, 5선 이렇게 의원들이 이제 탄생을 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도심 지역과 신도심 지역의 정치 판도가 나뉨으로써 예. 여러 가지 뭐 지역 내부의 정치적인 균열 구조가 표출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단은 대전 모든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그런 어떤 지역 간의 정치 균열 구조가 극복되고 이것이 지역 발전에 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례정당 득표율에서는 여전히 이 미래 한국당 또 통합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뭐 민주당 지지층과 함께 거의 50대 50이고 기타 군소정당 지지 세력도 한 30% 되는 점을 감안할 때 뭐 이 다수의 횡포랄까요? 뭐 일단 기득권층, 뭐 정치적인 권한을 가진 어떤 여당 주도의 전국 운영보다는 뭐 역시 뭐 자기 사표가 된 유권자의 표심을 보다듬는 지역 어떤 개발 이슈를 가지고 네. 뭐 향후 4년 동안 전국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4선, 5선 의원들도 이번에 많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 저는 이번 선거 결과로 충정권이 상당히 영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양당 다 상황이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현역 의원들이 재선인 3선, 4선, 5선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역 선수가 높을수록 의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의장 당연히 할 수 있는 최다선 의원이 지역에서 나왔고요.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 4선, 박범기 의원 3선, 나머지도 다 재선이 박병석 의원이 현재로서는 가장 예, 다선으로 가장 간 거죠. 다선이로.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확실하고요. 그럼 차례대로 상임위원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인력을 확보를 한 거거든요. 당내에서. 미래통합당 경우도 마찬가지죠. 수도권과 TK를 제외하고서는 이 지역밖에 사실 다선 의원이 없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예. 그동안에도 그래왔지만 따라서 이분들이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이 의회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역 전체, 충청권 전체를 보는 관점 가지고 조금만 협력을 하시면 예. 중요한 변화들을 뭐 이게 꼭 국책 사업을 따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은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 오히려 더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충청권에도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많이 탄생을 하신 거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예, 미래통합당에서도 다수가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의장 나올 만한 상황도 충분히 됐다고 봐야죠. 네. 저희가 이렇게 분석하는 게 어때요? 우리 아직 대학생은 안 된 우리 주전 학생에게는. 지역 구도가 혹은 판도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 저희가 짚어보고는 있습니다. 네. 제가 세종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는 대전에서 계속 쭉 살았기 때문에 사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대전이 그나마 지역색이 덜한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대전 그 지역, 대전 세종 지역에 계속 거주를 하면서 제가 생각한 느낌은 국회의원을 뽑을 때 뭐 아까 이미지를 말씀하셨는데 현 상황을 가장 대전 시민들은 충청 시민들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저는 그렇게 대전이 다 민주당이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대전에서 다 민주당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 전석을 5건 한 게 처음 아닌가요? 그 7석 전체에는? 예, 맞습니다. 다 돼가지고 신기했어요. 한편으로는. 저도 신기합니다. 네, 저는 너무 신기했던. 아마 충청권 저희 시사 프로도 생긴 이래 아마 한두 석 빠진 경우 있어도 이렇게 전석을 차지한 경우는 한 당이 그렇습니다.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게 민심이었다는 건 일단 증명됐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례 쪽에 들어간 그 표심은 상당히 동률로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점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 활동가님, 우리 지역의 정치판도 어떻게 기대하고 예상하시는지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부터 워낙에 이제 민주당에 대한 그런 이제 색깔이 워낙 강했었고 반대로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당이니까 괜찮습니다. 자꾸 당명을 바꾸셔가지고 좀 힘드네요. 그분들에 대한 표심은 구도심 지역에서 워낙 강세였었고요. 네. 한 가지 조금 독특한 점은 세종에서 이제 정의당에 대한 비례대표 지지율이 전국에서 2위였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높습니까? 예, 네. 제주도 다음으로 12%를 이제 12.3인가 이제 높았다라는 거를 보면은
생각보다 세종시에서는 좀 더 강한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보여주시는 분들 역시 이제 계속 상주를 해 계시기 때문에 세종 같은 경우엔 지금 민주당이 잘 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 이제 선거에서는 분명히 뭔가 좀 더 박빙이 생길 수도 있고 지금처럼 열린민주당의 모든 걸 이제 쏟아주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표가 생각도 갈릴 좀 수도 듭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충분히 갈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깐 짚어주셨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지지율과 표심대로 300석을 좀 분할해보자였었는데 결과는 아까 태극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거대 양당으로 구도가 갈라진 일단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제도는 바뀌었는데. 네, 완전히 실패했는데요. 그러니까 투표와 대표의 비대칭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실험은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역구 선거 결과에서는 기존에 계속돼 왔던 지역주의 표심이 이제 반복되었는데 그것은 소선구제라고 하는 제도적인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당 득표, 이제 비례 투표에서는 이 지역주의 구도가 많이 완화되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종에서 우리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층이 높았지만 세종에서도 보수 야당에 대한 네. 어떤 비례 투표가 많았고요. 하물며 부산, 울산, 또 경남 같은 경우에도 약 40~50%가 민주당과 기타 군소정당에 대한 비례 투표, 네. 투표했다. 이것은 과거와 다른 어떤 지역주의 완화를 표심으로 이제 보여준 것이고요.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담을까의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투표와 대표의 격차를 해결하는 방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있고요. 중대선거구제라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일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완전히 실패했고요. 그래서 군소정당은 그 수가 대표가 완전히 축소되었고 그 이유는 국민의당 이게 제3의 정당으로서 주목받았던 그 제3당 체제를 중심 이제 만들어냈던 국민의당이 분열되었고 바른미래당도 이 통합당하고 통합되면서 차별성이 없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과연 이 비례 투표를 통해서 드러난 지역 간의 여러 다양한 표심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 바로 이것이 우리 21대 총선에서 국회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과제를 안기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중앙선관위에서 위성정당으로 변진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아마 국회에서 바뀌겠죠? 입법으로 여러 가지 개선 사항도 있고요. 당연히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나와서 다 얘기하지만은 안 했으면 제일 좋았을 것. 예. 준연동형이 아니라 그냥 비례대표제를 정확하게 했으면 사실은 미래통합당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으로 갔을 거고요. 이 부분은 완전히 정치권의 꼼수였죠. 여야 가릴 것 없이 심지어는 말씀하셨던 국민의당이나 미래통합당 전부 모든 정치권이 꼼수 자기들 유리한 대로 이걸 만들어가려고 계산을 했던 거거든요. 유권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실제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양당 갖고는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그 18세 이하 우리 청소년 투표를 가장 YMCA에서 진행을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정당 지지율이 완전히 오히려 여성의당이라든가 녹색당이라든가 이런 그 다양한 색깔의 정당을 요구하고 있는 게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젊은 우리 학생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가면 당연히 이게 사회적 요구로 나타날 텐데 현재 이 양당 구도를 가지고는 저는 그걸 반영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의당 또 민생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제 심상정 의원만 지역구 한 석을 얻었고 나머지 비례로 5석. 민생당은 전국에서 지역구를 단 1석도 못 얻었습니다. 네. 국민의당도 3석밖에 못 그쳤는데 앞으로 이 체제에서 군소정당의 활로를 어떻게 모색할 수 있을까요? 우리 윤정인 활동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실패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꼼수 정당이 생겼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당들이 제대로 된 이제 의석수를 얻지 못했다라는 거는 캐릭터가 전혀 없었다라는 반증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네. 앞서 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점점 사람들의 그 요구는 좀 더 다양해질 거고 정치에 바라는 목소리 역시 다양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뽑고 비례대표제에서 조금 더 다양한 컬러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건데 이번 선거는 그런 다양성을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이번에 처음 생긴 여성의당이
0.7% 정도의 지지율을 받은 걸 봐서는 이렇게 캐릭터가 좀 더 확실한, 내가 무언가를 어떤 정치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것들이 좀 확실한 당들이 앞으로 좀 더 이런 자신들의 정책을 보완하지 않고서는 국민의당이나 열린민주당이나 민생당처럼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두 분께는 21대 국회 이런 과제를 우리 청소년 또 혹은 대학생이 되실 테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우리 두 교수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현안과 과제, 우리 당선인들이 어떻게 주안점을 둘지 그렇게 좀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유재현 학생, 청소년을 혹은 대학생들을 위한, 청년을 위한 정책들 우리 당선인들이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았을까요? 네, 뭐 청년 실업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경제 침체 상황이 심각하고 실업자들의 가 점점 증가하면서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당장 취업을 해야 하는 취준생들이 앞으로 거취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더 시급한 문제로 삼고 당장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더 초점을 맞춰서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경제 세대는 더 안정적인 세대가 되길 바라고요.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소정당들이 지금 정의당이 완전 진보적인 색채를 띠는 정당이었는데 점점 색채를 잃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색채를 지켜나가면서 진정성 자기 지역구 혹은 자신의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정의당에서 지역구 의원이 한 명 정도 더 나오지 않았을까, 대선에도 실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쉬운 입장입니다. 네, 윤활동가님. 이번에 이제 공천 결과들을 보면은 뭐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당선되신 분들을 보면 여전히 국회의원분들은 이제 대부분 50세 이상, 또 70세 이상이신 분들도 3분 정도 계시고, 이번 국회는 그러니까 30세 미만 또 30대 자체가 굉장히 적은 국회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대 교체가 이제 60대에서 50대로 넘어간 걸 세대 교체로 친다면 분명 세대 교체는 이루어졌고요. 저희 세대까지 아직 오려면 한참 멀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가 말로만 자꾸 젊어지겠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당명 자꾸 바꾸지 마시고 내부에서 정말 어떻게 자신들이 세대 교체를 하실 것인지를 계속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 교수님. 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됐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치권이 빨리 어떤 미래로 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 제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 또 공평한 사회라고 그럴까요? 공정한 사회, 이런 것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 같은 거요. 녹색 뉴딜 같은 거, 또 양극화를 줄이지 않고서는 재난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재난이 점점 더 사회적 문제로 확장되는 건 양극화 때문이거든요.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는 게 필요하겠고, 지역에서도 빨리 이런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지역 정당을 주도하고 계시니까 이런 미래 가치나 방법을 제시하는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좀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지역 수건 사업이라고 그래서 네. 개발 사업, SOC 사업, 옛날식 이렇게 접근하는 건 이제 그만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 교수님. 네, 21대 총선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결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과정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부재 선거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자도 늦게 결정되고 후보자의 정책 공약은 거의 대부분 알려지지 않았고, 그나마 알려진 것도 위성 정당은 모 정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 정당의 정책을 그대로 베끼는 등등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이 때문에 21대 총선 국회는 오히려 실현 가능한 정책을 먼저 고민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또 역사적인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역자치단체장과 지역의원의 정당이 일치함으로써 네.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이 마련되었다.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 미래 정치 현안, 또 정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가 아니라 정책 중심의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전국적인 단위에서 한 가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21대 총선이 가져온 또 경험하게 한 부정적인 정치적인 결과 중에 하나는 37개나 되는 군소정당이 난립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여러 가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도 분명히 존재했지만 대다수의 정당은 지역 후보를 내지 않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편승해서
이 어떻게든 실현 가능하지 않은 정책을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뭐 이런 다당제가 아니라 정치 혼란을 초래하는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역시도 네. 21대 국회가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중간에 그 후보자 초청 토론회도 해서 마지막 15초 최종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유지현 학생부터 한번 꼭 하고 싶었단 말. 네, 이번에 정치 신인들 초선인 국회의원들이 총 151명이나 있다고 해요. 앞으로 정치 신인이나 정치를 참여하는 더 젊은 연령대들이 유입돼서 국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대 총선이 가져온 정치적인 변화에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바로 미래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위한 정치의 시작점으로서 21대 국회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네. 예, 미래통합당이 이름값 못하고 실패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미래를 정말 만들어가고 통합을 하는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인들의 개성을 잘 살려서 21대 국회가 제발 좀 성실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약간 저 울림이 있었어요. 자, 21대 총선 민심이 보여준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잘 이행하고 실천하는 국민의 대표가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